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뜨겁던 사랑도 미지근하게 식고 힘든 세월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는 사랑만큼 중요한 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각자의 부모님이 주선해 주신 맞선으로 만나서 열렬한 사랑은 없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서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렇게 딸 둘을 낳아서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화나는 날도 보내며 다른 가정과 별다를 것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두 딸도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 그것보다 훨씬 더 제 머리를 아프게 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할 시간도 아닌데 집에 들어왔어요. 혼자도 아니었죠.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 아이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애는 누구예요? 우리 친척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친척이 있었나? 이 아이, 내 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남편과 함께해왔던 모든 시간과 그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절대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었기에 충격은 더 컸어요.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의 뜻은 완고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고통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어른의 잘못이지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마냥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안 생겼습니다. 양육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하면서 남편의 아들과 1년 정도 함께 살았을 무렵 출장을 다녀오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황이었고 남아있는 힘을 짜내서 제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화도 났고 남편의 외도 사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남편이 죽은 뒤부터 아이는 제 눈치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아직 중학생도 아닌 애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했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반항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저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아이를 보며 저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눈 딱 감고 내 자식처럼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정말 친아들 같은 사이가 됐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야말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두 딸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바로 취업했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장가를 보내면 내 할 일은 얼추 끝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회사에 다닌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퇴근한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니 뜻모를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안 죽었다. 왜 그렇게 불러? 무슨 일 있니? 그게, 엄마, 속았어요. 우리가 속은 거라고요. 남편이 데려온 아들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두 분 모두 엄하신 편이라 여자는 결혼해서 출가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드디어 20살이 됐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부모님의 간섭은 이전보다 훨씬 심해지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애야,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아무래도 네가 20살이 됐으니 이제는 통금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밤 8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야 한다. 8시요?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앞으로 무조건 그때까지는 들어와야 한다. 어겼다가는 머리 빡빡 밀려서 아무데도 못 나갈 줄 알아. 너무하다 싶었지만 아버지는 무서운 데다 한다면 하는 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런 부모님 아래서 크느라 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날 방법은 결혼밖에 없는데 통금 시간까지 있으니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저도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죠. 그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다가왔습니다. 살면서 저한테 관심이 있다며 먼저 다가준 남자는 처음이었기에 쉽게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첫 번째 연애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번, 2번, 통금 시간을 어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연애하느라 늦게 들어온다는 걸 알면 당장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앞까지 나와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에게 그와 함께 있는 걸 들키고야 말았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옆에 누군지 바른대로 말 못해?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이왕 들킨 거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밝히고 떳떳하게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아버지, 이쪽은 저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준 씨, 이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인사드려요. 됐다. 인사는 무슨. 영희나 얼른 들어와. 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제 남자친구에게는 눈길도 안 주더니 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잔소리가 시작됐죠. 영애 너 요즘 맨날 통금 시간 어긴 이유가 방금 저 자식 때문이냐? 아버지, 저 자식이라뇨.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영애 너 그 자식한테 집에 통금 시간이 있다고 말했어, 안 했어? 사는 놈이 그런 것도 못 지키고 밤늦게까지 애를 데리고 다녀? 이런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다. 당장 헤어져라. 아버지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덮어놓고 제 연애를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니 청개구리 심보가 생기더라고요.
반대하면 할수록 그와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고 결국 아버지도 한 발 뒤로 물러나 그 사람을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걸 듣고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무엇보다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은 안 된다며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다니까요. 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영애야, 네가 몰라서 그래. 아버지도 이러고 싶지 않다만 결혼할 때는 집안도 얼추 비슷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결혼하고 나서도 그나마 덜 힘든 거다. 아주 잘 사는 집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랑 엄마는 네가 결혼해서 힘들게 살지는 말았으면 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이야 저희가 같이 벌면 되죠. 영희야, 아버지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가 그럴 만한 능력은 되니? 그 남자 능력은 네가 제일 잘할 것 아니냐. 너희 회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니. 아버지의 말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준 씨의 성격은 좋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다고 듣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을 때라 상준 씨가 같이 도망이라도 가자고 하면 집안의 반대를 이기고 그와 함께 멀리 떠날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상준 씨, 우리 집에서 당신 만나는 걸 반대하는데 우리 그냥 둘이 멀리 떠나버릴까요? 어? 둘이 떠나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상준 씨를 반대하니까 그렇죠. 나는 상준 씨만 함께라면 집이고 뭐고 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상준 씨는 떠날 수 있다는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상준 씨, 왜 말이 없어요? 당신도 나랑 떠날 수 있죠. 저기 영희 씨, 우리 그만하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방금 뭐라고 했어요? 헤어지자고요? 이렇게 갑자기요? 왜요? 우리 집에서 반대해서 그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같이 떠나도 되고. 아니, 나는 떠나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 혼자 두고 떠날 수도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를 반대하는 너희 집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반대를 이길 만큼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고 헤어지자. 그동안 즐거웠고 미안하다. 먼저 가볼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렸는데 그게 다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게 가슴이 아팠고 어떤 상황이라도 함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이별을 겪고 저는 무척 힘들어서 며칠을 알아눕기도 했어요. 게다가 상준 씨가 저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보고 그가 생각만큼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곳에 있는 게 힘들어졌고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첫 이별의 상처는 생각보다 컸고 누구를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혼자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저도 남들이 말하는 결혼 정년기라는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누구를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 큰 딸이 결혼도 안 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으니 부모님은 초조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는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맞선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영희야, 너 계속 이렇게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아버지, 저 누구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대화 좀 해보자. 영희야, 네 말대로 내버려 둔 게 벌써 몇 년째니? 계속 이렇게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살 거야? 우리 큰 거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나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와. 그리고 나서도 별로면 그때는 나도 별말 안 하마. 계속되는 부모님의 설득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맞선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있던 사람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제가 조금 늦게 나갔기에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영희입니다. 오늘 맞선 보러 오신 분 맞죠? 네, 앉으세요. 저는 백준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남자 역시 홍기천 아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나온 듯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고 그래서인지 억지로 나가서 불편할 줄만 알았던 맞선이 나쁘지 않았어요. 맞선남과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물어보셨습니다. 영희야, 그 남자 어땠니? 괜찮았지? 네,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딱히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쪽에서는 네가 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던데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 얼른 날짜 잡아서 둘이 만나봐. 둘이서 식사를 하는 동안 맞선 남은 딱히 제가 좋다는 티를 내지 않았기에 그와의 인연은 한 번의 식사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게 의외였어요. 저도 그가 싫지는 않았기에 약속을 잡고 몇 번을 더 만났고 점점 더 사이가 깊어질수록 그에게서 제가 느낀 감정은 편안함이었습니다. 이전 연애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은 들지 않았지만 나이도 있고 이 사람과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집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는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결혼을 앞둔 제게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영희야, 결혼 별거 없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조건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 집도 잘난 거는 없다만 그래도 모든 면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어느 한쪽이 너무 차지도 기울지도 않는 그런 결혼이 제일이다 이거야. 네가 지금은 이 아버지 말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너도 나이가 들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게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저처럼 결혼해서 정을 붙이고 사는 사람도 많았기에 저는 그렇게 맞선 남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불타는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남편의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졌고 편안했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이런 안정감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두 딸은 학교에,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아이가 있었죠. 친척 중에도 그만한 나이의 아이는 없었기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그리고 이 애는 누구예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승환아, 너도 들어가자. 남편은 승환이라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제게 겨우 인사 한마디를 하고 나서 기가 죽은 듯 거실에 있는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여보, 이 아이 이름은 승환이고 올해 12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니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이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없던 아들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요? 여보, 잠깐만 흥분을 좀 가라앉혀봐. 애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방에 가서 얘기하자. 남편은 제 손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들이라뇨. 당신한테 아들이 어딨어요? 그럼 당신이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소리예요? 아니, 대체 언제? 어떻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몰랐어. 얼마 전에 알았어. 내가 천천히 다 설명할게. 당신 몰래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 10여 년 전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대 초반의 여자 신입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당시 남편의 회사에 인원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신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게 됐죠. 성공적으로 계약을 따낸 기념으로 둘은 같이 저녁을 먹었고 술도 몇 잔 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그 여자 신입이 남편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은 술이 약한 편이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주량보다 과한 술을 마셨고 필름까지 끊기고 말았습니다. 전날 밤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에 그저 아침의 상황과 그 여자 직원의 말만 듣고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여직원은 점점 노골적으로 남편에게 들이댔고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모에 홀린 듯 그 여자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제 눈을 피해 몇 개월간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운 건 제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팀에 있는 결혼을 앞둔 직원과도 만나고 있었고 그게 그쪽 애인에게 들키는 바람에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여자는 사표를 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됐어요. 몰래 바람을 피운 남편은 죄책감 때문인지 이후 가정에 더욱 충실했고 저한테도 잘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다 듣고 나니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저 아이 아니었다면 그때 일은 평생 비밀로 묻어뒀겠네요. 나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여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진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 정말 그때 딱 한 번뿐이었어. 그 여자가 사표 쓰고 나간 뒤에는 연락 한 번 한 적 없었어.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느닷없이 그 여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대뜸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 여자는 남자아이와 함께였습니다. 준식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날 사이가 되나? 만날 사이가 되니까 만나자고 한 거죠. 이 아이, 준식 씨 아이예요. 뭐라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는 아이가 놀란 듯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이를 잠시 다른 테이블에 앉힌 뒤에 그 여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봐.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당신이랑 만났을 때 생긴 아이 맞아요. 그동안은 내가 키웠으니까 이제는 준식 씨가 키워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내 기억으로는 당신 그때 나 말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잖아. 그 자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당신 아이 확실해요. 설마 이런 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준식 씨,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있어요. 근데 그쪽 집안에서는 나한테 애 있는 거 몰라요. 이거 알면 나 절대 결혼 못해요. 나도 이제 사람답게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봐줘요. 네? 여자는 그렇게 불쌍하게 애원하더니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아이만 남겨둔 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저 아이를 키우라고요? 아니요, 나는 못 키워요. 다시 친엄마한테 돌려주고 와요, 당장. 여보,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가버렸는지 애도 모른대.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라고만 나오고 잠수 탄 것 같아. 내가 아빠인데 저 아이 안 받아주면 이대로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 버젓이 아빠가 살아있는데 그럴 순 없잖아. 여보, 내 남은 평생은 당신을 위해서만 살게. 그러니까 승환이 우리가 키우자. 남편은 평소에도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두 딸에게도 헌신적이었고 해달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승환이라는 아이 역시도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한 방에 있기 싫어서 거실로 나왔더니 그 아이가 흠칫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를 보니 딱 봐도 자신이 외도로 낳은 자식인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고 버려질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서인지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두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거실에 있는 아이를 뒤로 하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신 뒤 다시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진짜 그때 한 번 이후로는 나 몰래 바람 피운 적 없는 거 확실해요? 그럼 확실하지. 내가 하늘에 맹세할게. 그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때는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약속해. 나 죽을 때까지 당신이랑 아이들만 보고 살 거야. 지금 그 말 꼭 지켜요. 저 아이 당신 아들 승환이 우리 집에서 키워요. 대신 나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말아요. 나는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만큼만 해줄 거니까요. 친엄마처럼 키워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제 큰 결심을 듣고 남편은 계속 고맙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두 딸 역시 아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게 싫다고 했지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딸들은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고 승환이는 그렇게 저희 가족의 막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다른 여자가 낳은 남편의 아들을 키우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 하는데도 아이의 얼굴만 보면 남편의 외도가 떠올라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건지 다 알고 있던 아이는 눈치가 빨랐고 일찍 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거슬리는 짓은 하지 않았고 설거지며 청소며 자기가 알아서 했고 최대한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손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승환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을 때 남편에게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가족에게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고 남은 힘을 쥐어짜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영애야, 미안해. 미안하다. 여보, 말하지 마요. 말하면 힘들잖아. 말 안 해도 당신 마음 아니까 힘 아껴요. 수술 받아야 하잖아. 당신한테 정말 염치 없지만 승환이, 우리 승환이 잘 부탁할게. 남편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아들 잘 부탁한다는 말이라는 게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승환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돌봐주는 것이었고 그 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직도 불편하고 밉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 아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없다는 걸요. 어른들의 잘못이고 어떻게 보면 승환이도 피해자나 다름없었지만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이 마당에 그 아이를 잘 돌봐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눈치 빠른 승환이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죽은 뒤에는 이전에 했던 것보다 저한테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성적이 오른 걸 칭찬해줬더니 아직 중학생도 안 된 아이가 늦은 밤까지 악착같이 공부해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제가 아프면 옆에서 밤새 간호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두 딸보다 더 살갑게 굴었죠. 그런 승환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 안쓰러움, 미안함, 복잡한 감정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저조차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승환이가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승환아, 너 지금 뭐하니? 일어나셨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서 미역국 끓였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용돈 모아서 산 선물이에요.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거 해달래? 자꾸 미안하게 왜 이러니?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렇게 곁을 주지 않고 차갑게 대하는데도 승환이는 잘 보이려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런 아이의 노력에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남편이 제게 부탁한 것처럼 눈 딱 감고 승환이를 친자식처럼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미역국을 앞에 두고 한 입도 안 먹고 있으니 승환이는 긴장한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한술 떠먹고는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승환아, 미역국 맛있다. 잘 끓였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오늘 생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라고 하신 거 맞죠? 그래. 이제 나랑 계속 살 건데 언제까지 아줌마라고 부를 순 없지 않겠어? 승환이 너도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해줄 거지? 감사합니다, 엄마. 남편이 죽고 나서야 저는 승환이를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승환이 역시 저를 잘 따랐습니다. 잘 자라서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교에 입학했고 군대에 갔다가 무사히 제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이제 승환이는 저의 자랑이자 친자식과도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두 딸이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나간 뒤에는 승환이와 단둘이서만 살게 되는데 시끌벅적했던 집에 둘만 남으니 조금 쓸쓸했어요. 이때도 제게 위로가 됐던 건 승환이었습니다. 울적해 있는 저를 데리고 주말마다 밖으로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엄마, 누나들 다 시집 보내고 나니까 많이 서운하시죠? 그러게, 시집 보내면 속 시원할 줄 알았더니 조금 쓸쓸하긴 하네. 이제 적응해야지. 언제까지 옆에 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니. 근데 승환아, 너는 만나고 있는 여자 없어? 만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얼른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정말 없어?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지? 여자친구 생기면 집에 한번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려나? 진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살다가 나중에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모시고 살 거고요. 모시고 산다고? 아휴, 너 결혼할 사람 생기면 행여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하겠니? 너 그러다 장가 못 가. 아니에요. 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엄마는 무슨 일 있더라도 제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아들이 곁에 있다는 건 든든했지만 승환이 역시 언젠가는 가정을 꾸려서 제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자란 것 없는 아들이 착한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랬고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승환이가 좋은 신부감을 찾아 결혼할 때까지 돌봐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차려놓고 아들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환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아유, 숨 넘어가겠다. 왜 그렇게 엄마를 불러?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속았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우리가 다 속은 거라고요, 그 여자한테. 그 여자는 승환이의 친엄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승환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할 무렵 이제 자신에게 엄마는 저 하나뿐이라며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부터 친모의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그 여자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승환아, 우리가 다 속은 거라니. 진정하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 그게 우리가 그 여자한테 다 놀아난 거였어요. 엄마, 저 오늘 그 여자 만났어요. 우리 회사에서. 뭐? 그 여자가 어떻게 너희 회사에 있을 수가 있니? 승환이가 자신을 낳아준 친모를 회사에서 만난 날, 남편도 몰랐던 이 얽히고 설킨 인연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다닌 지도 3개월 정도가 지났고 이제야 점점 일에도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배와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회사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들의 친엄마였어요. 아들을 버리고 간 후 15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같이 밥을 먹고 온 선배가 이사님 와이프를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말은 저 사람이 이사님 아내라는 거죠? 그래,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몰랐어? 나는 아는 사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아, 이사님이랑 되게 다정해 보이길래 쳐다본 거였어요. 이사님 평소에는 무표정이라 무서워 보였는데 아내분이랑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치? 아, 승환이는 아직 신입이니까 이사님 와이프는 처음 보겠구나. 저 두 사람 아주 인고 부부로 유명하잖아.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신혼부부 같다니까. 저 사모님이 회사 근처로 와서 점심도 자주 먹고 어떨 때는 퇴근하는 거 기다렸다가 밖에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나 봐. 진짜 대단하지 않냐? 나도 이사님 부부처럼 늙고 싶다. 승환 씨가 봐도 두 분 진짜 잘 어울리지? 네, 그렇네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자신이 버린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이 본 모습은 그늘이라고는 하나 없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죠.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고 친모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를 먼저 올려보내고 회사를 나가려는 친모를 붙잡았습니다. 친모는 너무 놀랐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아들을 데리고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로 향했습니다. 제 얼굴 한눈에 알아보시네요. 어릴 때랑 변한 것도 별로 없구나. 근데 승환이 너 이 회사 다니니? 네, 3개월 됐어요. 친모는 15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도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을 듣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자신이 숨겨온 아들이라는 존재가 밝혀지기라도 할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기 승환아, 너 아무 말도 안 할 거지? 무슨 말이요? 아, 내가 당신 친아들이라는 말이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너 하나 때문에 이제 와서 다 무너질 순 없잖니. 15년 만에 만난 아들한테 할 얘기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잘 지냈냐? 보고 싶었다. 이런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당신이 나를 보면 그때 그렇게 버리듯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한 내가 바보였어. 당신은 당신 아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존재가 들킬까봐 그렇게 겁나요?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 겁난다. 지금 남편이 네 존재를 알게 될까봐 겁나. 그러니까 승환아, 너 이 회사 다닌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며.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두고 다른 데로 가주면 안 될까? 이 회사 다니는 거 보면 너 공부도 잘했나 본데 그 실력이면 다른 곳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너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들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친모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너를 준식 씨한테 주는 게 아니었어. 아휴, 친자식도 아닌데 괜히 그 집에 줘서 이 사달이 나버렸네. 아들의 친모는 그렇게 말을 하더니 말실수를 했다는 듯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실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캐물었습니다. 뭐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친자식도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무슨 네가 잘못 듣는 거야. 잘못 듣기는요. 내가 방금 똑똑히 들었는데. 말해봐요. 내가 그 집 친자식이 아니라니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들의 친모는 자신의 말실수를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들은 집요하게 물어봤고 결국 그녀에게서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승환이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 말고 또 바람을 피웠던 다른 팀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친모가 부잣집 아들인 이사님을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했을 무렵 승환이를 돌봐주던 친정 부모님마저 돌아가시자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이사님과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될 테니까요. 고아원에 보내면 혹시라도 자신을 찾아올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승환이의 친부가 바로 떠올랐지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막막해하던 그때 당시 만났던 또 다른 남자, 즉 제 남편이 생각났던 거죠. 제 남편은 집안도 나쁘지 않겠다. 자신의 아들이 크기에는 저희 집이 훨씬 나을 거라 생각했고 남편을 찾아와 승환이를 떠넘기듯 주고 그 길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 뒤 친모는 계획대로 지금의 이사님과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남자가 바보인 거지. 딱 봐도 자기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심 한 번 안 하고 내 말을 다 믿어? 그리고 승환이 너도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따지고 보면 내가 너 고아원에 안 보내고 그 집에 데려다줘서 너도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대학도 가고 이런 좋은 회사에도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이도 아닌 나 때문에 얼마나 오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알아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지킨다고 친자식도 아닌 나를 이제까지 키워주셨다고요.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엄마 자격도 없어. 그래, 나 네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으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고. 승환이 너랑 만나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야. 너 똑똑하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지? 각자 알아서 잘 살자. 괜히 곤란하게 아는 척 하지 말자고. 그럼 난 간다.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났을 때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보다, 그리고 아들이 있다며 데려왔을 때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핏줄인 줄 알고 데리고 왔던 승환이는 결국엔 우리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판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보다 눈물을 참아가며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번 상처받았을 승환이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승환이의 침모가 괘씸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친자식은 나 몰라란 채 전혀 상관도 없는 집에 버리듯 두고 간 것도 모자라 다시 만난 아들에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처럼 살자는 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자가 끔찍했습니다. 하늘이 있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아들을 위로했어요. 승환아, 너는 괜찮니? 엄마는 네가 상처받았을 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게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런데도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래도 너 낳아준 친어머니인데 너무 미워하지는 말거라.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불쌍했고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해했던 것과 잠시나마 승환이를 미워했던 게 미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피해를 준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간 못된 여자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들의 회사로 가서 이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회사 직원도 아니라 쉽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사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내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만나주실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 만나주시면 저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이 메모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 만나준다면 내일 또 찾아오고 내일도 안 만나주면 만날 때까지 찾아오리라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내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얼마 안 가서 이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무슨 일이시죠? 무슨 사이십니까? 딱 봐도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사님은 아내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시죠. 괜히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아내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이사님과 결혼하기 훨씬 전에 어떤 남자랑 만나서 생긴 아이예요. 심지어 결혼할 여자가 있는 남자를 꼬셔서
임신을 한 거였죠. 그리고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친정 부모님이 키워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이사님을 만난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걸 알면 이사님과 결혼 못할까봐 그걸 숨기고 결혼한 거고요. 제 말을 듣고 난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말은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 아이도 있었고 그 사실을 나한테는 숨긴 채 결혼까지 했고 그걸 지금까지도 감추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 나한테 지금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당신 와이프가 낳은 아들을 지금까지 키워준 사람입니다. 저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이제까지 그 아이가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인 줄 알고 키웠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아이도 아니었더군요. 이사님도 믿기지 않으실 거 압니다. 이거 제 아들이 쓰는 칫솔이에요. 아내를 믿는다면 버리시고 의심이 간다면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 친모가 맞다고 나올 겁니다. 그럼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가보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이사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예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 숨 넘어가겠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그 여자 있잖아요. 내 친모. 우리 회사 이사님이랑 이혼한대요. 그래? 결국엔 그렇게 됐구나. 제가 놀라지도 않고 마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알고 있었어요? 승환이 너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사실 네가 친모 만났다는 거 듣고 나도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다시 한번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너희 회사 이사님을 찾아갔었어. 네? 엄마가 우리 회사 이사님을 만나셨어요? 언제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아들에게 제가 이사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아들의 칫솔까지 주고 왔다는 걸 털어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뭐가 좋은 일이라고 너한테까지 말해. 그리고 나도 확신은 없었다. 너희 회사 이사님이 내가 한 말을 믿지 않고 그 여자와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잖니. 그런데 결국에는 유전자 검사를 한 모양이구나. 그랬나 봐요. 이혼한다는 소문이 회사에 파다해요. 승환아, 너는 괜찮니? 그래도 너희 친엄마인데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돼서 속상하지는 않아?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아니, 엄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한테 엄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엄마 한 분뿐이라고요.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뒤 승환이의 친모에 대한 소식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이사님과 이혼은 못한다고 하자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됐고 땡전 한 푼 없이
오히려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초라하게 쫓겨났다는 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사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제 아들 승환이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을 속이고 친자식을 버린 죄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뒤 빈털터리가 된 여자는 아들에게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다고 해요. 나를 버린 건 당신이고 그때부터 우리 인연은 끊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도 당신이 먼저 말했죠. 앞으로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남남입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게 있지만 승환이를 보고 있으면 그 말에도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들은 제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배 아파 낳은 두 딸보다 더욱 친자식 같기도 합니다. 승환이의 존재가 보기만 해도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마음 먹은 뒤로는 승환이는 제게 짐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에게 죽을 때까지 엄마는 저 하나뿐이고 저 역시도 세상의 아들은 승환이 하나뿐일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곁에서 힘들거나 아플 때 그리고 행복할 때도 함께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